의학적 소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즉, 조직검사 결과상 형태학적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따라 암 진단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학적 분류를 한번 저희가 봐야 되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형태학적 분류표를 찾는 방법. 뭐, 설계사 분들 중에서도 일부 설계사 분들은 형태학적 분류표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가정하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통계 분류 포털이라는 치고 검색을 하시면 통계 분류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건분류라고 돼 있고, 보건분류를 클릭하시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영어로는 KCD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최신 개정 자료, 과거 자료, 한의 자료 이렇게 있고요. 최신 개정 자료에 들어가면 8차랑 7차까지는 나와 있고, 1차부터 6차까지는 과거 자료에 들어가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수를 분류해서 보여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약관상 적용하는 차수가 좀 다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에서는 8차 계정을 쓰고 있지만 과거에 판매되었던 상품들 중에는 일부 6차를 쓰는 것도 있고 5차를 쓰는 것도 있고 4차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가입하고 있는 가입 상품의 연도별로 저희도 형태학적 분류표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18년도 이후 것들은 보통 다 8차고요. 이전에 7차였고 그보다 좀 더 오래됐으면 6차입니다. 이거는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객님이 몇 차 분류를 따라가고 있는 상품인지는 약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학적 분류표를 검색하시고 제1권 형태학적 분류표가 1권부터 3권까지 있는데 1권의 4편에 보면 신생물의 형태 분류라는 목차가 있어요. 그 목차에 들어가 보면 슬러시 0은 양성 신생물, 슬러시 1은 불확실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성격의 신생물, 슬러시 2는 제자리 신생물, 슬러시 3은 1차성으로 기재돼 또는 추정된 악성 신생물, 슬러시 6은 2차성으로 기재 또는 추정된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만 보면 사실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옆에 2장 항목에 있는 진단 코드랑 같이 보시면 슬러시 0은 양성신생물, 즉 암이 아니다. D10부터 D36을 나타내는 거고 슬러시 1은 불확실한 또는 알려지지 않는 성격의 신생물, 즉 경계성 종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슬러시 2는 제자리 암이죠. 제자리 암. 그리고 슬러시 3이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되는 악성 신생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슬러시 6은 2차성으로 기재 또는 추정된 악성 신생물로 재진단암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슬러시를 확인하는 이유가 저희가 좀 이따 조직검사 결과지를 볼 건데 그 조직검사 결과지에 형태 분류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슬러시 1, 0, 1, 2, 3, 6으로 이렇게 조직검사 결과지에도 써주면 너무 보기 편하겠지만 조직검사 결과지는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또 넘겨보면 M8000-0 양성신생물 그리고 옆에 영어로 적혀 있죠.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이게 한글과 앞에 있는 저 분류번호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고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것이 어떤 것 슬러시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요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조직검사 결과지를 한번 보면 되게 막 복잡하게 많이 적혀 있죠. 그런데 조직검사 결과지를 볼 때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맨 위에는 사실 어떻게 검체를 채취했고 그 검체의 크기는 어떻게 돼 있으며 이 검체를 어떤 식으로 검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굳이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료는 아래 보시면 다이아그노시스라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이거든요.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바로 아래 내리면 1하고 여기면 스케모셀 카시노마라고 적혀 있죠. 요게 형태 분류입니다. 이게 슬러시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를 저희는 아까 앞서 보았던 이 표준 질병사인 분류표상
형태학적 분류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자궁경부암이거든요. 이 뜻은 이 지금 형태 분류가 자궁경부암은 슬러시 3입니다. 또 다른 사례들도 보면 다 다이아그노시스, 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볼 때 위의 내용이나 아래 내용은 다 중요치 않아요. 이 다이아그노시스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란에 적혀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면 뉴트로지마 튜머, 그리고 그레이드 언설틴이라고 적혀있는데 요게 이분의 형태학적 분류인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사이즈나 형태의 침윤도나 이런 것들이 적혀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암진단비를 청구할 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 많은 사례에서는 이것보다는 이 형태 분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게 되시면 이 다이아그노시스에 어떻게 형태 분류가 적혀 있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사 결과지, 그 병원에서 쓰는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서 보신 양식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어떤 병원은 맨 위에 검체의 채취 방법, 크기 이런 걸 적고 마지막에 결론란에 그 형태학적 분류표에 있는 형태 분류를 적는 경우도 있고, 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형태 분류를 먼저 적어주고 이 검체의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 다음 병원을 보면 이 병원도 유관소견을 먼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병리 진단. 근데 여긴 다이아그노시스라고 안 적혀 있죠. 여기는 좀 친절하게 한글로 적혀 있는 거예요. 한글로 적어주는 병원도 많습니다. 이 다이아그노시스가 결국 병리 진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글로 병리 진단 아니면 영어로 이 다이아그노시스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렇게 저희는 형태학적 분류표를 보고 암 진단비 청구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 찾아보면 여기서 여기 하이그레이드 스퀴마 인터넷 뭐 리슨 뭐까 하이시를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자궁경부 이형성증이에요. 그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병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병기는 여기 신 이걸로 2에서 3을 나타내고 있고 요 내용을 저희는 형태학적 분류표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형태학적 분류표를 한번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KCD 거의 통계 분류표에 들어가면 저렇게 한글 문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엑셀로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금 이거 보시는 게 이 KC 질병 분류표에 엑셀로 정리된 내용이에요. 여기 앞에는 진단 코드에 대해서 적혀 있고 이건 7차 건데 여기 보면 신생률의 형태 분류가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찾을 내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서 그 조직평 검사 결과지에 있는 형태학적 분류표가 슬롯이 몇에 해당하는지 찾으시면 됩니다. 아까 보았던 뉴트로지마 카시노마 신경 내분비 암종이라고 하면 슬러시 3이죠. 이렇게 되면 일반암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찾는 조직검사 결과지 내용을 여기에 검색했는데 슬러시 0으로 나와 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선종성 결작 폴립증이다. 이러면 암진단비 검사 사례가 아니고 만약 검색을 했는데 2 슬러시 2로 돼 있다. 이러면 제자리암. 또 내가 쭉 그 조직검사 피보험자의 우리 고객님들의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고 이 형태학적 분류표를 찾아서 검색을 했는데 내분비 종양 기능성으로 돼 있고 이 형태학적 분류가 슬러시 1이다 하면 경계성 종양이므로 유사암 진단비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진단서만 보고 고객님들의 안진단비를 청구하면 사실상 오류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단서랑 조직검사 결과지랑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임상의학자들이 조직검사 결과지를 쓰는 거고 그 임상 결과지를 보고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이 진단서에 코딩을 해주시는데 그 코딩을 하면서 일부 방금 찾아봤던 이 신경 내분비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진단서상에는 당연히 악성암이니까 C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았겠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K코드, 용종 폴립 코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용종 제거술을 하시다가 하면서 검체를 채취를 했고 그 검체 중 하나가 이 신경 내분비 종양이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이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악성암으로 코딩을 해주신 게 아니라 단순히 용종, K코드로 폴립 코드로 해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진단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암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고 갈 수가 있어서 꼭 고객님들의 양성신생물 제거를 했다. 아니면 뭐 용종 뗐다, 선종 뗐다, 무록 뗐다 하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꼭 받아보셔야 돼요. 조직검사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있다고 하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아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KCD에 들어가서 그 고객님이 적용받고 있는 KCD를 들어가서 형태학적 분류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 분류를 확인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특히나 요즘은 대장용종 많이 제거하시죠, 고객님들. 대장용종 제거하면 이 신경 내분비 종양이 많이 나와요, 일반암으로. 일반암인 이 신경 내분비 종양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하이 그레이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 그레이드, 로우 그레이드. 로우 그레이드라고 적혀 있으면 양성식 생물인데 이 안에 하이 그레이드라고 적혀 있으면 그거는 또 제자리암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님들이 뭔가 용종 뗐다, 무록 뗐다 하면 조직검사는 하셨는지 하셨으면 조직검사 결과지 저희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놓치시는 부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조직검사 결과지를 많이 확인해 보실 텐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 드릴 거는 저렇게 신경내분비 종양이나 대장의 제자리암 이런 것들은 청구하기가 정말 쉬운데 지금 보여드리는 골수섬유종 혈액검사와 유전자 검사 골수검사를 통해 골수섬유증 D47.4로 진단되는 경우 진단서상 코드가 C코드가 아닌 관계로 당연하게 암보험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골수섬유증은 가입 시기에 따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결과값에 따라 아까 그 검체 발치하고 치밀도나 이런 것 보죠. 그 부분에 따라서 일반암까지도 인정이 가능한 종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진단서만 보고 청구를 해버리면 고객님이 일반암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당연하게 암보험을 안 주겠죠. 저거는 유사암 코드도 아니니까. 그럼 골수섬유증이란 무엇이냐? 골수섬유증은 골수가 섬유화되어 혈액세포의 정상적인 생산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으로 골수가 광범위하게 손상되고 비정상적인 형태의 적혈구를 생산해 결과적으로는 적혈구의 생산이 적어지게 되어 빈혈 등을 동반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골수섬유증의 원인은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고 백혈병 여기 오타 있네요. 백혈병은 경과 중에 발병하는 일이 많으며 또 백혈병 유전질환 결핵 매독에서도 생겨나는 질환으로 사실 많이 접하지는 못하시는 종양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간간히 나오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분쟁의 원인이 왜 생기냐. 일단 일반암 진단비 골수섬유증의 진단 코드가 경계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어 당연하게 암 진단비 지급이 아니고 아니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여기 지금 아까 저희는 계속 KCD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ICD는 KCD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제표준질병사인 분류표 WHO에서 쓰고 있는 걸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와서 다시 한국에 맞게 만든 게 KCD예요. 그래서 이 KC보다 상위에 있는 게 ICD라고 생각하면 편하신데요. 국제표준질병사의 분류표에 보면 이 행동양식 분류가 슬러시 3, 이 슬러시는 다 똑같습니다. 국제나 한국이다. 여기서 악성 형태 분류로 재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일반암이 경계성 종양이 아니라 일반암인 거죠.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 ICD를 준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약관상 우리는 KCD를 따른다 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KCD 기준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KCD 원문을 보면 이 KCD는 ICD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줄을 블라블라 ICD를 더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재판을 가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손해사정을 하게 되면 이 ICD로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암 진단에 대한 분쟁의 원인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골수섬유증 진단 시 상위 분류에 해당하는 만성 골수 증식 질환인 D47.1 코드가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사는 하위 분류에 명확하게 D47.4 코드를 부여되어 있어 D47.1 코드로 나온 거는 우리가 지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앞에 말했던 이 골수섬유증 이 D47.4보다 D40.1로 코드가 돼 있으면 이것도 조직검사 결과지에 따라서 일반암이 아니라 고해감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가입한 시점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담당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게 진단의 적정성. 이게 이 골수섬유증을 진단받을 때 골수검사를 시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골수검사상 골수섬유증이 했는데 섬유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는 병리학적으로 확진이 불가능하다. 이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이 검사에서 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리학적 확진이 불가능하다라고 보험금을 부지급합니다. 하지만 많은 판례나 저희 사례에서는 임상의사의 소견이나 국제병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일부 골수섬유증 확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코에 발생한 유두종인데요. 이 코에 발생하는 종양은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양성, 악성으로 구분되고 당연하게 코 속 부비동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종양은 양성 종양이에요. 근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유두종인데 이 유두종 진단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검토가 되냐? 코에 발생한 유두종이란 실제 진료 중에만 가장 많이 확인되는 종양으로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0.6명에서 1.5명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40대 남성에게서는 많이 호발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인 원인 바이러스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제거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으로 제거가 불가능한데 그러면 안면 부위를 열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수술해서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반전성 유두종은 재발률이 되게 높고 악성 종양과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에 발생한 유두종으로 수술하셨다고 하면 반드시 조직검사 결과지를 해서 외양성 비부비동 유두종인지 도립형 비부비동 유두종인지 요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아래 보시면 외양성 같은 경우는 슬러시 0이기 때문에 양성이 맞아요. 근데 도립형 같은 경우는 슬러시 1이기 때문에 경계성 종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지금 이건 표준 질병사인 분류표에 나와서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가 되어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코딩을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병리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그 병리학적 증명을 하는 건 앞서 봤던 조직검사 결과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하그 세포종. 이것도 처음 생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얼굴을 열어서 한다고 하면 질문이 있네요. 얼굴을 열어서 수술한다고 하면 1에서 5종 수술 몇 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반적인 이게 암이기 때문에 일부 분들이 1에서 5종 수술비 중에 암의 근치 목적으로 수술했다거나 암의 근치 목적이 아니라도 암이 근치 목적으로 하는 거냐 근본 수술하는 거에 따라서 3종, 5종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유사암은 그 종수술비 약관에 보시면 아주 자그만하게 아래 적혀 있어요. 그 해당 부위에 맞는 수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얼굴 부위에
해당하는 종수술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도 이거는 약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술비를 다 외우고 다니지는 않아서요. 다시 돌아오면 각각의 세포종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이거는 피지선상 모낭상피에 기원하는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4에서 6주간 빠르게 성장하고 중심의 각하물질이 함유한 분화구 모양의 상피 증식이 특징으로 주로 노출된 피부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떤 질병이냐면 저도 환자분을 보면은 이게 팔뚝 같은 데 보면 되게 빨갛게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그거 것들이 보면 이게 각각의 세포 지나보니까 복잡하네. 단체상에 보면 이렇게 왜 각각의 세포종으로 ABS를 다 들어서 네, 각각의 세포종이 그런 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 유사암 진단비, 피부암 진단비를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피부암 인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보험사에 판매한 암보험의 약관에서는 피부암 C44에 해당하는 피부암을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명시해 있고 각각의 세포종의 경우에 보험사는 L85.8에 해당해 피부암을 인정하지 못한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지만 세부 사항에서 피부암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세부 사항에서 이거 좀 오타가 많네요. 세부 사항에서 피부암의 정의에 대해 병리학적 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조직검사 결과지상 아까 본 것처럼 조직검사 결과지상 형태학적 분류에 피부암에 해당하는 슬러시 3이면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건데요. 보험사는 단순히 이 진단 코드만 보고 면책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미미하다 라고 또 거절을 해요. 저희가 형태학적 분류에 대해서 입증을 해도 보험사는 과거에 판매했던 일부 암보험 상품에는 피부암을 일반암 지급에 넣어놓고 요즘 유사암이죠. 기타 피부암은 다 빠져있죠. 근데 이런 일반암으로 넣어놓고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은 보장돼서 제외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런 약관에 있는 분들이 해당 각각의 세포종을 청구하게 되면 예후가 너무 좋고 치민이 없어서 일반암 진단비를 안 준다. 부지급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각각의 세포종을 해결하려고 하면 병리학적으로 어떤 종양으로 볼 것인지 아까 봤던 형태 KCD에 어떠한 형태의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 각각의 세포종에 대해서 법원 판례들이 되게 많아요. 요 네이버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판례 검색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각각의 세포종에 대한 판례들을 찾아볼 수 있고 이런 법원 판례들을 인용해서 청구를 하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혈관 점액종. 이것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 판례는 엘박스 결제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네이버에 엘박스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하루에 3회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3회 이상을 보려고 하면 프리미엄 결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월에 9,900원이었나? 27,000원이었나? 한 그 정도예요. 저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결제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싫다고 하면 빅케이스라는 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무료예요. 근데 거기는 인증을 해야 돼요. 뭐 제가 설계사로 인증을 해보지 않아서 설계사도 인증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손해사정이나 이런 걸로 인증하면 인증이 완료되고 나서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사이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 혈관 점액종은 수술이나 조직 검사를 통해 병리과에서 어떤 종양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주치의가 진단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혈관 점액종은 양성종양으로 분류해 있어 발생 위치에 따라 D10에서 D36 코드가 부여되고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진단 코드가 아닌 관계로 면책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 혈관 점액종은 진단 시점 및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서 경계성 종양 진단비를 청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혈관 점액종에 대해서 정의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젊은 여성들한테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뭐
예후는 좋다고 제가 많이 들었고요. 2021년 이후에 혈관 점액종 진단을 받았다면 양성 종양을 분류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 지급대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쉬워요. 하지만 2021년 이전에 진단되었거나 2021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이라면 진단 시점이나 가입 시점의 진단 기준에 따른 경계성 종양 보험금 분쟁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분들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사에서는 진단서상 코드를 변경해야 보험금 지급을 재검토하겠다. 아니면 현장 심사 또는 의료 자문을 진행한 후에 정형화된 답변에 따라 면책을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서 코딩 변경을 요청하면 주치의 선생님들이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진단서상 코드와 관계없이 2021년 이전 진단이라면 진단 당시 병리학적 기준에 따른 경계성 종양 진단비를 지정할 수 있고 2021년 이후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시점이 21년 이전에 해당하는 상품이라면 약관상 보장 대상에 들어가요. 그러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근거해서 진단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 말이. 쉽게 생각하면 이 혈관 점액종이 2021년 이전, 지금 8차 이전의 상품들에서는 병리학적 기준상 경계성 종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8차 개정이 되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21년 오래된 가입이고 내가 예전에 가입에 진단을 받았으면 사실상 병리학적 진단도 그렇고 약관상 근거로 하고 있는 KCD의 차수도 마찬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분쟁이 없을 수도 있는데 21년 이후에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21년 이후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8차를 쓰겠죠. 8차 코딩법에 따라서 줘버리기 때문에, 진단 코딩을 줘버리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근데 이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상품에 2021년 이전의 상품이라고 하면 그 약관상 포함이 돼 있어요. 그 KCD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근거를 해서 진단비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선종도 좀 요즘 분쟁이 많고 많이 발병하는 이제 질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흉선은 양쪽 폐 사이 가슴 중앙부에 위치하는 나비 모양을 한 신체 기관으로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를 만드는 중요한 면역기관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흉선이 퇴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흉선을 구성하는 상피세포가 과다 증식하게 돼서 발생하는 흉선종은 주로 40에서 60세 여성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병기에 따라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할 수 있지만 수술로 흉선을 완전 절제해버리는 전절제 수술을 하면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흉선종은 양성, 경계성, 악성의 구분이 모호하고 침윤의 범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마사오카 병기로 구분을 하고 캡슐 이상 침범한 경우에는 악성 종양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마사오카 병기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마사오카 병기. 이 마사오카 병기는 198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던 병기법인데 이게 네, 저도 사실 이 흉선종 케이스 하기 전에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오카 병기는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암을 구분하는 병기법이 되게 많은데 주로 많이 쓰는 게 TNM 병기, WHO 분류법들을 많이 쓰는데 이 흉선종 같은 경우에는 이 마사오카 병기라는 걸 많이 써요. 이 마사오카 병기법은 뭐냐? 이 마사오카 병기는 총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병기가 1단계인 거는 육안으로 캡슐에 완전히 감싸져 있고 현미경적으로도 침윤이 없는 상태를 이 마사오카 병기 1기로 보고 마사오카 병기 2기는 육안적으로 주위 지방 조직이 흉막에 침윤이 있고 현미경적으로 캡슐에 침윤이 있는 상태 이렇게 병기를 나타내는데 이게 폐에 있는 흉선종을 병기를 구분할 때 쓰는 병기법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변경된 분류 기준에서는 모든 형태의 흉선종을 마사오카 병기와 상관없이 악성 종양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마사오카 병기상 1기는 악성 종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변경된 분류표상에서는 이 마사오카 병기와 상관없이 악성 종양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 주장하는 건 2021년 이전 진단이라면 진단서상 C37 코드가 부여되어 있어야 하고 마사오카 병기 2기 이상이 있어야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21년 이후 진단에는 C37 코드로 부여를 가둬와라 라고 합니다. 왜냐? 마사오카 병기를 이제 거의 상관없이 형태학적 분류표에 들어있으니 보험사는 요거를 갖고 태클을 하지 못하지만 진단서를 코딩을 바꿔오라고 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C37 코드를 잘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선생님이 코드를 안 바꿔주더라도 암보험 약관상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대해 조직학적 진단 기준이 우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단성상 코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가장 흔한 형태인 타입 B1이 당시 병력적 진단 기준상 악성 종양에 해당함을 입증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의학적 통계학적, 이 통계학적이 바로 형태학적 분류고요. 이 형태학적 분류가 안 들어가더라도 다수의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까지 첨부한다면 요것도 진단비 지급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광에 발생한 종양 중에 유두종이라고 있는데요. 이 유두종은 양성신 생물이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만으로 제거 가능해요. 그런데 이 병리학적 진단 기준상 양성종양으로 분류돼서 다 모든 방광 유두종은 보험금 지급이 안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방광 유두종의 원인은 방광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을 말하고 도리평 이행세포 종양과 요로상피성 종양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고 방광 내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는 점막의 종양으로 알려져 있지만 측벽에서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삼각부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거를 하기 위해 수술할 수는 있지만 불편함이나 통증을 유발할 때만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방광 유두종이 아래 표준 질병 사이표를 보면 사마귀 모양의 유두종은 슬러시형 양성이지만 편평세포도 양성이고 도리평세포도 양성이고 요로상피성 유두종도 양성이지만 도리평 비부비동 유두종으로 나오면 요거는 슬러시 1 경계성 종양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과거 분류 기준에서는 요거는 8차지만 과거에서 요로상피성 유두종도 경계성 종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만약 방광에 무슨 종양을 떼고 오셨다 하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봤을 때 요 문구나 요 문구가 있으면 일단 검토가 가능한 거예요. 경계성 종양으로. 그 다음에 이분이 가입하신 약관상 몇 차에 해당하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단 기준도 해야 되고 작성상 불이익 원칙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형태학적 분류표 넣어도 잘 주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일부 약관은 진단 시점의 병리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약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2021년 4월 이후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들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해 판매됐던 약관이랑 그 2021년 4월 이후의 약관의 내용을 보시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판매됐던 거는 예를 들어 7차 표준 질병 사이 분류표를 따라가고 다만 해당 분류표에 개정 이후 해당 분류표에 추가되거나 새로 생긴 거는 그 바뀐 개정을 따라간다. 즉 7차의 기준을 따라가지만 여기 없는 것들은 8차에 생겼다고 하면 그 8차 거를 준용해 주겠다 라는 말인데 2021년 4월 이후에 바뀐 약관들은 8차 기준으로 지급을 하되 만약 개정이 된다면 개정된 케이스들만 따라가겠다. 즉 과거에 판매됐던 1에서 7차를 포함하고 있는 약관들은 내가 10차, 11차 KCD가 쓰여지고 있는 시점에 진단을 받더라도 그 형태학적 분류가 내가 가입했던 시점에 7차, 6차에
경계성 종양이거나 악성 종양이면 암보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 4월 이후에 판매된 암보험부터는 내가 8차 때는 암호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학적 분류지만 내가 진단 시점에 쓰고 있는 케이스가 9차라면 이 9차에서 얘를 암으로 보지 않는다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약관의 진단 시점에 따른 2021년 4월 이후의 약관인지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몇 차를 쓰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그 다음으로 균상식육종인데요. 이 균상식육종은 피부에 발생하는 종양인데 이게 일부 임상소 의사들은 C44.9 피부의 악성식물에 해당하는 진단 코드를 부여해요. 그런데 이 임상 의사들마저도 서로 다르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표준 질병사회 분류표를 보면 다 C 코드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T 림프구에서 유래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부의 병변에 1차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 임상 의사들이 피부암으로 주는 거예요, 코드는. 그런데 공부 좀 하신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KCD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C84 마이코 풍고이데스 요 코딩을 줍니다. 피부암이 아니라 일반암 림프구에서 유발한 암이다 라고 해서 요것도 일반암 진단비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보험사에서 면책을 많이 하고 있고 소송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실제로 고객님이 받아오신다고 하면 손해사정이나 아니면 법무법인에 한번 검토를 맡기고 그쪽에 의뢰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나 설계사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요 균상식육종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두피혈관 육종. 이 두피혈관 육종은 피부병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똑같이 임상의사의 견해에 따라서 두피의 악성 식능물 아니면 상세불명 결합조직의 연조직의 악성 식능물로 분류를 해요. 근데 C44로 44.4로 나오면 일반암이고 C49.9면 유사암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똑같은 두피혈관 육종이라 하더라도 임상의사의 견해에 따라서 진단 코드가 달라져요. 이 두피혈관 육종이란 뭐냐면 혈관 및 림프관에서 유래하는 악성 종양으로 두경부에서 발생하는 육종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병이 드물고 빠른 진행을 보이고 광범위한 병변 제거 및 보조요법을 진행하여 또 매우 안 좋은 예후를 보입니다. 비교적 고령의 남성에게서 많이 호발하는데 왜 발생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만성적인 부종이나 방사선이 원인이라는 보고가 많아요. 되게 고령 할아버님들 뵈면 이 두경부에 되게 혹 같은 게 있어요. 보여요, 육안으로. 그게 두피혈관 육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의사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진단 코드가 다른 이유가 C44조로 부여하는 임상의사의 견해는 피부에서 발생하는 종양이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부여한다고 주고 C49.9로 부여하는 임상의사의 견해들은 혈관 및 림프관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피부암이 아닌 결합조직, 연조직의 악성신들물로 진단 코드가 부여된다고 답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를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진단서나 코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가 어려워요. 이 임상의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결론은 형태학적 분류표. 주치의 말고 다른 의사한테 코드로 변경하면 인정이 될까요? 그 의사 선생님이 가져오면 근데 결국에 보험회사가 청구를 하게 되면 사건 현장 조사를 하죠. 그래서 최초 나를 수술했던 환자분을 수술했던 주치의의 코딩을 더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례나 다수의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도 다른 의사는 실제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상황을 봤던 게 아니고 단순히 검체를 채취한 조직검사 결과지와 일부 검사 기록지만 보고 코딩을 한 거기 때문에 주치의가 해준 코딩보다 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의사에게 코딩 바꾼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걔가 오늘 강의 때 계속 말씀드린 거는 뭐냐? 암보험금 진단에 있어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진단서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분이 받아오신 조직검사 결과상 그 결과지가 보여지고 있는 형태학적 분류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 사례들이 그런 건데, 보험약관의 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암 진단비 지급 여부를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두피 혈관 6종은 통계 분류 KCD에 따르면 C49 코드가 맞고, 실제로 오늘 강의가 끝나고 이 두피 혈관 6종에 대해서 형태학적 분류표를 찾아보시면 슬러시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암 진단비, 여기까지가 마지막 사례인데, 암 진단비를 청구할 때는 고객님들이 받아오시는 진단서상 코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C코드를 받아오던 D코드를 받아오던, 최근에 제가 해결했던 사건 중에는 연부의 거대세포종이라는 조직검사 결과를 받아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진단서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 황색종 M608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염증 질환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암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조직검사 결과지상, 이게 아까 제가 사례에 넣었던 건데, 조직검사 결과지상 자이언트 셀 투머 오브 텐던시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건초의 거대세포종. 근데 이 건초가 뭐냐? 바로 연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형태학적 분류는 연부 조직의 거대세포종인 거죠. 근데 이분이 발행해온 진단서는 M코드예요. 진단서로만 봤을 땐 보험약관 상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암진단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진단서의 코드가 뭐가 돼 있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보험회사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약관상 약관상 뭐라고 명시하고 있냐? 한국 표준 질병사회 분류 체계를 따른다. 병리학적 기준을 따른다. 즉 조직검사 결과자 KCD에서 형태 분류를 하고 있는 걸 따른다. 진단서 코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엑셀 파일 받는 방법이요. 지금 화면 공유로 보여드릴 건데, 아예 처음부터 제가 들어가서 보는 걸 보여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오시면 여기 통계 분류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통계 분류 포털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보건 분류가 있죠. 여기 KCD도 있고 ICD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KCD에 들어가서 좌측에 보시면 최신 개정 자료, 과거 자료, 한의 자료가 있는데, 개정 자료에 들어갔을 때 제8자 한국질병사회 분류표 코딩 사례집이 있고, 이건 코딩을 어떻게 했는 사례에 대한 집이라서 이것도 보시면 좋긴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이거 아니니까 쭉 내려오시면 제8자 한국표준질병사회 분류표 KCD 1권에서 3권 있죠. 요거에 들어오면 아래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팔처로 볼 수 있는데, 이 엑셀로 정리되는 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엑셀로 정리 안 해요. 이 통계분류청에서. 개정이 되고 나면 얘를 이제 나중에 엑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자료들은 여기서 5판까지, 지금 5판까지는 엑셀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얘네가 여기 들어오시면
그리고 6판도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얘네가 엑셀로 만들어 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 보면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 신생 형태 분류 하면 여기 분류 코드를 엑셀로 정리해 놨습니다. 보충 설명이 있고 그런데 8차는 아직 통계청에서 엑셀로 정리해 놓지는 않았어요. 혹시 이렇게 해서 다운받는 법 좀 어려우신가요? 네, 이렇게 하면 형태학적 분류표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판례 검색 사이트는 네, L박스는 또 똑같이 L박스 검색을 하고 들어가면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판사를 검색할 수도 있고 판례를 검색할 수도 있는데 저도 요즘 최근에 많이 뭐 검색했던 건데 뭐 저 같은 경우에 내가 백내장에 대한 판례를 검색하고 싶다? 한 백내장 검색하시고 근데 이게 전체로 하면 뭐 국가유동자도 있고 손해배상도 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보험사건이기 때문에 민사. 민사로만 검색하면 손해배상이랑 이렇게 보험금 보이시죠? 이렇게 보험금으로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판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결제해 놓은 아이디가 아니로 다른 아이디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방금 2회 남았다고. 여기는 프리미엄을 결제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안 뜨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프리미엄 결제 안 하면 하루에 3회까지만 할 수 있고 여기에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하이라이트 이런 기능도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칠해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가격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냥 결제했던 거고 정기 결제권이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 달에 29,900원이네요, 지금. 제가 예전에 이 아이디로 사용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쓰는 아이스가 있어서 사실 설계사분들이 이 L박스를 결제해서까지 하는 거는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는 않죠. 저희처럼 손해사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결제를 해서 보는 거고. 그래서 다음번에 다른 사이트를 말해드렸던 게 이 빅케이스라는 사이트입니다. L박스가 네, 하루에 3건씩은 무료입니다. L박스가 더 판례가 많은데 이 빅케이스는 무료인 대신 이 직업 인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면 법률 전문직, 세무사, 변리사, 변리 등 이런 사람들만 지금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고 있어요. 얘네가. 네, 여기 똑같이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 아이디로 로그인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판례를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L박스처럼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칠하고 이런 기능은 없고 판례를 보고 판례를 저장하는 기능까지만 있습니다. 대신 L박스가 비용이 좀 비싸긴 한데 L박스가 자료가 더 많고 빅케이스는 자료가 좀 더 적고 무료인 점. 근데 요즘은 저 직업 인증을 해야 돼서 설계사분들도 인증하면 인증되고 사용하실 수 있는지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 판례가 이미 L박스가 빠르게 업로드는 되지만 결국엔 얘네도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면 이렇게 내용을 지울 건 지우고 좀 이게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공개할 수 있을 만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L박스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내가 여기에 무슨 판례 번호를 알고 있는데 판례를 찾고 싶은데 안 나와 있다. 그런 걸 여기 검색을 하면 검색을 하고 안 나왔을 경우에 그 판례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 판례를 배포해 달라고. 그러면 L박스가 그 판례를 수정해서 배포를 하면서 저희한테 뭐 연결된 메일로 수정됐으니 다운로드 받아라. 이렇게 알림을 주고 있어요. 강의 예정이요. 아직 뭐 확정된 강의는 없는데 저희 방장님이랑 이야기하고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암 치료를 받고 간편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한정 5년 지나야 되는데 그래 근데 이거 그렇진 않고요. 보험사마다 암별로 인수하는 기준이 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리트 뭐 제자리암 뭐 모든 암을 똑같이 인수 기준을 두지는 않고 제자리암이라던가 경계성 종양이라던가 갑상선암이라던가 위암, 대장암 이 암의 위험도에 따라서 인수 기준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저도 인수 기준까지는 제가 요즘 뭐 설계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진 않아서 인수 기준까지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7월 이후로 5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근데 3일 보험은 인수가 가능하죠. 3일 보험이 인수가 가능합니다. 아, 네. 2010년 7월 7월 5년. 그러면 지금 22년 7월이니까, 아, 네네. 네, 여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도 가입을 많이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17년에 대장암 진단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셨는데 3일 보험은 가입하셨어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백혈병 진단 받으신 고객이 암전 1억 나가셨는 추가로 검토에 찾아드릴 부분이 요거는 제가 지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검토할 사항은 사실 뭐 증권을 보여주시고 그분 증권에 가입되어 있는 특약들 나와 있는 증권이랑 그리고 그분의 진단서 그리고 혈액검사 결과지 정도 그 조직검사 결과지 정도 보여주시면 뭐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다면 암 수술비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종수술비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뭐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자료가 없어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암 진단비를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진단서도 무엇도 아니고 조직검사 결과지예요. 단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암 중에 일부는 검사 수치를 봐야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한 90%의 암은 그냥 조직검사 결과지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지급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봐요. 네, 맞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가 제일 중요해요. 조직검사 결과지만 잘 보시면 하고 보통 대장정정 때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고객님들 중에. 그런 분들 조직검사 결과지.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다 되어 있지만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조직검사 결과지에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사실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 다이아그노시스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에 바로 얘네가 형태학적 분류를 많이 적어 놓습니다. 여기에서도 적고 바로 형태학적 분류를 적어 놨고 다음 사례에서도 쭉 보면 여기에 형태학적 분류로 적혀 있고 요런 것들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병리 진단, 하이그레이드 쭉 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형태학적 분류를 적어 놨고요. 고객의 어머님이 고령의 치매 환자라 조직검사를 하지 못, 이거는 조직검사를 하지 못하면 임상학적 근거로 저희가 싸워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검사 결과지라던가
임상학적으로 치매가 있어서 어떠한 질병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진행했던 건들 중에 하나가 참 되게 재밌는 건이었는데 병원에서 종양을 뗍니다. 수술을 하고. 그리고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 병원 간호사가 실수해서 그 채취한 검체를 하수구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그 검체는 사라졌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직검사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요거는 임상학적 추정 진단, 조직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약관에도 적혀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상학적 추정 진단으로 암보험금 지급 검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자료를 체증해서 조직검사를 못했던 이유와 그리고 임상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확진을 내리지 못했지만 임상학적으로 확진이 나올 수 있는 근거들을 첨부하면 암 진단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용종 조직검사 결과지 악성 아니어도 방금 보여드렸던 이거 같은 경우에도 뉴트로지마 튜머라는 조직 형태학적 분류가 있는데 이게 신경 내분비 종양이에요. 과거에는 유암종이라고 많이 불렸거든요. 요게 일반암입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뭐 암이나 경계성종이나 뭐 이런 암 관련된 진단 코드가 아니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지를 봤을 때 요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해요. 형태학적 분류상 일반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종을 뗐을 때 악성인지 양성인지 진단서로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고 저희가 형태학적 분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형태학적 분류상 악성이 맞다. 진단서상에는 악성암 진단 코드가 없지만 조직검사 결과상 형태학적 분류에 악성에 해당한다고 하면 요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종 떼거나 뭔가 종양을 떼셨다고 하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진단서상에는 폴립이라는 진단 코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놓치기 쉬울 수 있지만 조직검사 결과지상 뉴트로지마 튜머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형태학적 분류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요것 또한 저희가 일반암으로 청구해서 일반암 보험이 전액 지급하고 난면도 받으시고 그래서 용종 떼셔도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암도 난면이 되잖아요. 예전에 요즘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난면이 없어졌다고. 예전에 판매됐던 어린이 보험들은 유사암도 난면 많이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용종 떼고 왔는데 진단서상에는 네, 난면 50%가 되는군요. 제가 요즘 설계를 안 해가지고 여튼 그렇게 이게 난면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용종 떼왔는데 용종 K코드만 받아와서 그냥 용종 수술비만 청구해 줄 것이 아니라 조직검사를 용종 떼면 조직검사 다 합니다. 요즘 조직검사 결과지 받았는데 이런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돼 있거나 아니면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시아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거는 대장의 제자리암 형태학적 분류예요. 그런 걸 찾아서 청구를 하면 유사암 진단비 받으시고 난면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하시다가 조직검사 결과지 검토하는 게 너무 어렵다, 너무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 강의방 만들어놨던 단톡방에서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제가 그 조직검사 결과지 보고 판단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 조직검사 사실 저희도 너무 이렇게 당연한 뭐 청구권들은 그냥 고객이나 설계사님한테 안내만 드리니까 너무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직검사 결과지.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같이 보면서 제가 이 조직검사 결과지 해석하는 법도 보는 법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질문사항이 네. 조직검사관리 병원 보관기간 보통 의무 기록은 대부분 5년입니다. 근데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조직검사 결과지가 5년 이후에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 폐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병원마다 좀 달라집니다. 네, 병원이 없어지면 보건소에서 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떼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오래됐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청구시효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암에 대한 조직검사 결제를 떼어왔을 때 그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됩니다. 진단금 지급에서 분쟁이 없는 덜 보험사. 사실 덜 없다, 더 많다를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해보면 농협이 제일 진단비는 잘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6년 전 암 진단금 이번에 청구해서 받아들인 거 있는데, 보험사에서 청구시효를 태클 안 걸면 제일 깔끔하고, 태클을 걸면 조금 분쟁 이시 해결할 수는 있고요. 근데 조직검사 결과지는 병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관 기간은. 일부 병원에서는 제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있던 병원에 조직검사 결과지 떼러 갔는데 거기는 3년만 보관하고 보건소로 이관하고 자기들은 폐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조금 의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있긴 한데 병원마다 내규가 있고 병원마다 하는 좀 처리 절차가 좀 다른 상이해서 그런 조직검사 결과지 같은 거는 명확하게 몇 년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5년은 보관합니다. 뇌수막염이요. 뇌수막염이 어떤 게 암진단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뇌수막염? 뇌수막염은 암진단비가 불가능합니다. 단 뇌수막염이 있다고 하시면 혈관 질환 쪽은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입 인두의 양성신생물 D10.3. 요거는 저도 처음 암진단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직검사 결과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직검사 결과지상, 네, 기타 침샘물이나 EV 양성신생물인데 조직검사 결과지상 이게 형태학적 분류가 뭐 경계성 종양이라던가 제자리암이라던가 그러면 요거는 저한테 뭐 개인톡으로 조직검사 결과지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D10.3 뭐 이런 진단 코드는 사실 암 진단비 검토하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M 코드로 나와도 염증 코드로 나와도 암 받을 수 있습니다. 형태학적 분류만 명확하다면.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가요? 네, 오늘 강의 들어주시나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